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해설의 2부를 열었습니다. 저는 김철혜입니다. 우선 수능을 보고 이 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았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싶네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라는 그 변수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시험까지 잘 치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그간 그 노력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요. 토닥토닥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위로의 말도 자기에게 건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수능을 바탕으로 다음에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 예를 들면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수능 강의를 정말 잘 또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2021학년도 이번 수능부터요,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딱딱 짚어서 그 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잘 대비하는, 잘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또 길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을 합니다. (11번부터) 15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에 대해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 11번, 12번 먼저 보면요. 지문과 함께 두 개의 문항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트형 문항 얼마나 이제 또 잘 빨리 정확하게 잘 푸느냐가 이제 중요했을 텐데요. 지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단 어떻게 봤습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요, 이 지문의 내용 구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 구조를 안다라는 건요, 그 글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서요,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대상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단어의 구조를 통해서요,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이제 내용 구조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서 언중의 인식, 그 다음에 시대상 파악한 것에 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내용은 단어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단어의 구성 방식을 설명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 구조 파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일전의 서유견문에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원어기라는 이제 사례를 들고 있고요. 이건 영어의 텔레폰이래요. 그리고 이 말의 이제 의미를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미. 여기에서 의미를 통해서 언중의 인식 혹은 이제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의미가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화기라는 단어가 또 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요, 서로 차이가 있는 이런 대비되는 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화기의 의미도 주목을 해줘야 되겠죠?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보내는 기계라는 것에 말을 보내는 기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서로 통합니다. 같습니다. 그럼 차이를 나타내는 말은 뭘까요? 여기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해고, 그 다음에 원어기 같은 경우에는 말을 멀리 보내는 거죠. 멀리 보낸다. 자, 그렇다면 멀리와 전기를 통해를 이 둘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문법, 즉 언어의 지문이지만 독서의 독해 방법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은 차이를 나타내는 말 중심으로 읽으면요, 출제 요소를 잘 짚으면서 읽는 것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고요. 원어기, 그래서 여기 멀리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빠르게 읽었어야 돼요. 전화기 전기로 보낸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탁탁탁 짚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앞에서 이미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이 되냐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멀리와 전기를 통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왜 주목해 줬습니까? 지금 여기 언중의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의미를 통해서 언중의 인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주목하는 읽기를 한 겁니다. 멀리에 주목하느냐, 전기를 통해 주목을 하느냐,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이제 등장하는 소젓 매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말인데요. 자, 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또 뭔지 이해를 해 봅시다.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젓매주는 일상의 이제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럼 일상의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 소젓매주라는 단어의 특징이 되는데 소젓매주는 치즈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치즈를 소젓매주라고 했어요. 재밌는 사례예요.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매주. 이 매주는 이 당시에 일상에서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렇다면 매주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식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일상의 단어를 통해서 이런 치즈라는 어떤 새롭게 들어온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인식의 차원, 이 인식이란 말과 관련된 정보를 또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례, 원어기, 전어기, 그 다음에 소젓매주 요 사례를 통해서 단어의 의미와 유래, 자, 요 의미와 유래 차원에서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언중의 인식, 요 인식을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총각을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총각이라는 사례와 관련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머리를 딱 갈라서 틀어맴 이렇게 의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갈라서 틀어맨다. 틀어맨다? 어떤 행위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이런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건데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합니다. 그럼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됐네요. 그렇다면 여기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거죠. 그럼 여기에 특정한 행위라는 것은 여기 갈라서 틀어맨다, 여기 머리를 딱 갈라 틀어맨다라는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랑 대응하는 말이겠네요. 이렇게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따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거의 관습이란 말을 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이 과거의 관습은 이제 여기서 제시한 건 뭘까요? 바로 시대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대상.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대상, 그 시대의 모습, 이런 시대와 관련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일문단에서 이제 짚었던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서는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3문단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글의 내용 구조를 짚어주는 1문단의 문장 주목해서 그와 관련 지어서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잘 짚으면서 이해하는 읽기 문법 세트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대찌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이제 끓였던 것인데 이런 시대의 흔적, 이 부대찌개라는 말이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자, 이번에는 단어의 구조, 자, 이걸 통해서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을 이제 파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서 언중의 인식, 시대상 이런 걸 짐작을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한불자전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 산돌이, 자, 이런 사례가 이제 등장한답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분석적으로 또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두길, 자, 두길이다 보니까 양쪽과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양쪽 모두 이제 눈치를 보는 사람, 이렇게 요 단어의 이제 의미가 풀이가 되네요. 두길보기의 두길은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분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억 밑줄 쳐져 있네요. 이거 문제 출제 요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요소를 반드시 사례에서 짚어야 됩니다. 두길,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 찾으면 길이고요. 그럼 여기에 관형사 두 개네요. 수관형사네요. 그렇죠? 이 두가 길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소 분석을 잘 해줘야 되겠고요. 같은 장소를 1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클 호랑이로 풀이되는 산돌이는 이라고 됐는데, 네, 이 산돌이가 같은 장소를 한 번만 지나가는 호랑이라는 의미인데, 요거의 이제 구성 방식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산돌이에서 역시 목적어와 서술어를 찾아야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산을 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것이 목적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돌다의 돌이 바로 서술어인 거죠. 산을 돌다. 그리고 네, 여기 이는 전미사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 관계, 산을 돌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요소를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요,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11번 문제 답을 1번으로 골랐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건데요. 그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세부 요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꼼꼼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요. 특히 우리 고2 학생들, 다음 수능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세부 요소를 정확하게 잘 짚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유의해서 다음 시험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다 봤어요. 함께 11번을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기에 새해맞이, 두말 없이, 숨은 그림 찾기에 한몫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새해맞이부터 보겠습니다. 새해맞이. 요 앞에 새해부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새라는 건요, 형태가 변하나요? 늘 새라는 형태로 쓰이죠. 그렇죠? 이 새와 여러분, 새롭다는 품사가 다릅니다. 여기 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불변어예요. 이런 불변어 체형 꾸미고 있으면 관형사죠. 관형사고요. 요 새롭다는 가변어입니다.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뀝니다. 새롭,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이 되면서 여러 형태로 쓰여요. 새롭고 새로운, 그렇죠? 이렇게 가변어인 것은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서술어로도 쓰이는 것이고요. 이거는 체언을 수식하는 데만 쓰여요. 관형사, 형용사, 이런 품사 구별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이런 점 공부를 해서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새가 해를 꾸미고 있네요. 그렇다면 관형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억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앞에 요소와 뒤의 요소를 목적어와 수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니은을 충족하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 판단을 하면 세를 맞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맞, 이것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앞에는 세를이니까 목적어고요. 그렇다면 이건 니은도 충족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역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로 적절합니다. 다음 두말 없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말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두말, 이 두는요 지문에 있는 사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 수관형사다. 그러면 여기에 이 두 말은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말이 없다네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수로의 관계가 아니네요. 여기는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례는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두말 없이가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가 아니다 라는 판단 많이들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함정에 빠진 학생들이 있는 것이죠. 유사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건 적절한 거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수문이 뒤에 있는 그림을 꾸며요. 그렇다면 기역에 제시되어 있는 그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 즉 앞에 말이 뒤에 말 꾸미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쵸? 더군다나 여기에 이 그림은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즉 숨은 그림 찾기를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로 생각한 학생들은 1번이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1번이 답이 아니죠. 이것이 기역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죠? 앞에 숨은, 이 숨은은 숨다의 숨, 뒤에 은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다는 품사가 무엇이죠?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여기에 이 품사는 동사예요. 이건 동사가 활용한 거고요. 물론 이것이 문장에서 쓰여서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관형어죠. 문장에서의 쓰임과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떤 그룹, 어떤 집합에 속하느냐 하는 품사는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가 관형사처럼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관형사처럼 쓰였습니다. 관형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숨은, 자 이거는 품사를 굳이 이제 따지자면 동사고요. 동사의 그런 관형사형이 뒤에 명사를 꾸몄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 숨은 그림과 찾다, 자 요거의 관계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이긴 합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니은을 충족하는 측면은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기역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한목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목하다를 보면 여기 분석을 하면 앞에 한목부터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한이 뒤에 이 몫을 수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여기에 이 한이라는 것은 품사가 뭐냐라는 건데요. 이 한은 어떤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한이라는 것은 관형사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관형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역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이제 관계를 보면 한 몫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것이 목적어가 되고 뒤에 것이 서술어가 되니까 이건 니은의 또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건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세마지와 한목하다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렇게 답을 골라야 하고요. 요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1번 살폈고 이제 이어서 12번으로 갑시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사례를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문제인데,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통해 입술 연지라고도 했다라고 하면, 연지라는 단어를 이 당대에 사용한 겁니까? 안 사용한 겁니까? 사용한 거죠. 그 여성들이 일상에서 썼겠죠. 그렇다면 이 연지는 지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건 일상의 단어죠. 그러면 립스틱은 이렇게 입술 연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립스틱이라는 대상을 인식했다라는 그런 언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1번 선택지, 입술 연지는 소전 매주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소전 매주, 치즈라는 그런 대상을 매주라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인식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립스틱이라는 대상을 연지라는 일상의 단어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그렇다면 1번 적절합니다. 2번 볼게요.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에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이렇게 이 말의 어떤 유래, 의미, 거기에서 이제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변사의 의미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 살필까요? 무성 영화를 사용할 때 장면에 맞춰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로부터 시대상을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느냐? 이 무성 영화가 상영되었던 그 당대의 모습, 저 무성 영화가 있었던 당대의 시대상, 그런 특징을 우리가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대상이 반영된 예라고 설명하는 것 적절합니다. 의미로부터 무성 영화 상영되었던 시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세미에 대한 판단을 해봅시다.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이 그릇을 닦았다. 이와 관련해서요. 설거지 도구, 이것도 이제 수세미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선택지를 보면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문에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다시요. 언어 지문에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총각이라는 사례는 어떤 사례였습니까? 지문을 보면 3문단입니다. 머리를 따 갈라서 틀어맴. 어떤 특정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 특정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이 특정 행위를 나타내던 것이 이제 이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됐냐면,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변화한 사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 변화와 관련해서요. 이 3문단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의미 변화와 관련해서 남자가 머리를 따 묶었다라는 어떤 그 당대의 관습, 어떤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 수세미 봅시다. 이 수세미는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풀을 뜻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사라진 겁니까?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대요? 지금 그런 예가 아니죠. 지금 박과의 한 해살의 덩굴풀 뜻하는데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의미가 사라지고 다른 의미로 바뀐 그 사례가 아니니까 수세미와 총각을 이런 식으로 유사하겠군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출제자가 자주 쓰는 방법이 이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유사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것을 엮어서 마치 이 두 개가 같은 척, 유사한 척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유사한 게 아닐 수 있다. 그 지점 유의해서요. 앞으로 특히 이제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선택지를 볼게요. 가죽되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혁대의 순화어로 가죽으로 만든 띠라는 뜻,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의미와 관련지어서 4번 선택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이 의미와 관련지어서 가죽띠는 재료, 즉 가죽으로 만들었다니까 이게 재료. 그 다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 즉 허리에 맨다, 이 착용 위치. 이 의미와 관련된 정보에 여기 재료나 착용하는 위치. 그러면 이 의미로부터 지금 뭘 짐작해내고 있는 것이냐?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 그렇죠? 재료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착용하는 그런 위치 주목하냐? 서로 인식이 다릅니다. 그럼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되었군. 네, 언중의 인식, 의식을 파악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미로부터 이런 언중의 인식, 이것을 짐작하는 것,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4번 선택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반,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단어로부터 뭘 짚어내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당대의 어떤 시대상,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 어떤 이런 시대상, 시대의 흔적 이런 거를 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단어로부터 어떤 시대상, 시대의 흔적을 짚어내는 것, 짐작하는 것,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이 양반이라는 사례에 대해서 5번 선택지처럼 제시하는 것 또한 적절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세트 문항 이제 함께 해결을 했고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A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수능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의 6월, 9월 모의평가, 자, 이것도 올해 해설을 쭉 했었습니다. 그 해설을 하면서요, 선생님이 규칙 활용,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떡을 물에 담궈둔다 이러면 이거 맞춤법에 맞지 않습니다. 담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형이 담그다예요. 그러면 담그다의 어가는 뭐죠? 담그입니다. 그러면 담그에 여기에 아가 이제 어미가 왔으면 이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여기에 의가 탈락한 거예요. 의탈락입니다. 이런 의탈락은 규칙 활용이라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할 때 정리해 줬던 겁니다. 그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 1번 선택지를 보면 예쁘다 예쁘 어간입니다. 그 어간에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의가 탈락하면서 예뻐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 어간의 의가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는요,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걸어서 육수를 준비한다. 아니고요, 걸러서인데, 자, 이거의 기본형은 뭐죠? 기본형은
거르다입니다. 거르다인데요. 이 어간 거르 뒤에 어서가 결합하는 겁니다. 어서가 결합하면 이게 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서는 요 활용형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거도 보입니다. 거도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에 바뀐 게 뭐냐면 르가 바뀌었습니다. 이 르가 리을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것은요. 어간이 바뀌는 것은 그 바뀐 어간의 요소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것은 르불 규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했었냐면 이르다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르다가 여러분 말로 이렇게 이르는 거 있죠. 즉 한자로 이제 그 의미를 좀 쓰면 요 이를 위자, 요 말로 이렇게 이르다의 의미 나타낸 말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경우에 똑같이 이르 어간 뒤에 어가 이제 결합이 되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일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어가 보입니다. 어가 보이고요. 여기 어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간의 르가 여기 리을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르불 규칙이죠. 근데 이거 공부할 때 항상 함께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르다인데 이번에는 이 이르다가 도달하다의 의미예요. 이 도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르다. 이런 경우에는 이르 뒤에 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장소에 이르다. EBS에 이르다. 그럼 EBS에 일러?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이 말 말고요. 일러라고 또 표현하는 건 좀 빠르다 의미 갖고 있는 이르다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도달하다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르다는 이 경우에 이르러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자, 이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가 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 요소는 짚어내야죠. 그럼 이건 어미가 바뀐 거네요. 어미가 바뀐 건 바뀐 어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것은 러블 규칙입니다. 러블 규칙. 그래서 르블 규칙과 러블 규칙을 어간이 바뀌는 것과 어미가 바뀌는 것으로 구별하는 공부를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2번을 봅시다. 푸르어 이렇게 됐는데 푸르러로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에 푸르 여기 그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지금 여기에 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러블 규칙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거르다는 르불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 2번의 사례는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해설 강의도요,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경우에 3월, 4월, 그다음에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EBS에서 이제 해설 강의가 있는데요. 이런 언어의 출제 요소는 그 범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나온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경향 설명할 때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언어의 출제 경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의 출제 경향은 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는 거 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C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간이라고 해야죠. 그럼 이거의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은 갈다겠죠? 갈다인데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이제 활용한 거냐? 어간 갈에 관형 사용어미 니은이 붙은 거죠. 니은입니다. 이거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을 때 이 리을이 탈락합니다. 리을 탈락이에요. 이런 리을 탈락을요, 으탈락과 함께 규칙 활용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가 와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살다의 살.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산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만들다의 만들. 만들다의 만들 뒤에 여기 는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드는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여기 리을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4번을 보면요. 여기 D인데요. 하였던인데 하였던이라고 하면 되고 하옅이 되는데 이게 기본형이 하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얕하. 그러면 어간이 하옅입니다. 요 하옅 뒤에 즉 어간 끝이 이렇게 히읗으로 끝났습니다. 이 뒤에 어떤이 붙은 건데요. 뒤에 엇과 던이 붙은 거죠. 이것처럼 자, 이게 동그라, 자, 이렇게 히읗 뒤에 여기 이제 아가 붙어서 동그레가 됐는데 여기 그 다음에 던이 붙어서 하옅. 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어간의 요 히읗 사라졌죠? 그쵸?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엇도요, 여기에 지금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이제 보면 동그랏 할 때 동그레라고 하면 여기 히읗 없어졌습니다. 즉 어간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 여기 어미 애가 돼 있어요. 요 어미도 그 형태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히읗 불규칙이다. 그쵸? 그러니까 요 4번 이와 관련된 적절한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가 있는데 자, 이거의 기본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졌다죠. 자, 이 뒤에 어가 붙으면 이렇게 이제 시옷이 탈락하는데요. 요 시옷이 탈락하는 것을 규칙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 벗 뒤에 어가 붙으면요. 이건 버서예요. 즉 시옷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고 해서 시옷이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작정 이런 걸 규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옷이 탈락한다고. 그러니까 규칙이 안 되니까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자, 시옷 불규칙인데 어간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요 어간의 시옷이 지금 탈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 사례네요. 그렇다면 5번 적절한 것이 되겠죠? 네.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기본 개념부터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규칙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즉 어간이든 어미든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규칙 활용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 중에 규칙 활용이 있는데요. 그건 예외가 거의 없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례를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규칙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탈락과 리을 탈락입니다. 요것들은 형태가 바뀌지만 예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탈락하는 것 자체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대다수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는 말을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이 대다수의 사례에 많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불규칙 활용이죠. 개념 다시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 활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견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 밑줄 친 문장들이 견문장인데 이게 안긴 문장으로 쓰인 것이죠. 또한 견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견문장들이 여러 문장 성분으로 이제 쓰인다는 얘기죠. 다음 밑줄 친 견문장 A, E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 네, 이거 견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 기상청은 예보를 했다에 안겨 있어요. 안긴 문장으로 쓰인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안긴 문장이냐?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 자, 이거를 마치 인용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인용절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인용절 아니죠? 어떻게 판단해요? 는 가지고 판단했어야죠. 이 는은요, 어민데요.
이 는은 어떤 어미냐면 앞에 말을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어미예요. 그러면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느니 뒤에 있는 예보를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명사를 꾸밉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부분이 관형어로 쓰인 겁니다. 그렇죠? 이 전체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형어로서 마치 관형사처럼 이렇게 쓰이게 해주는 것은 이 는은 당연히 이건 관용절을 나타내는 표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용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는이라는 어미 말고요, 고라는 인용격 조사를 썼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고, 이런 고라는 인용격 조사를 썼으면 인용절이 되겠죠. 하지만 요 는, 앞에 말을 관용어로 만들어주는 이런 는이라는 어미가 쓰인 것은 관형절이다. 그쵸? 네, 답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다음 2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비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시민들은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형절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것, 여기 니은이죠. 니은. 이 니은 역시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위에 있는 는과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요 깨끗한 이 뒤에 도시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형절, 적절한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어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절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고는 어미가 아닙니다. 인용격 조사입니다. 그건 유의해야 돼요. 다음 3번을 보면 시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이것도 이제 겹문장이 지금 안긴 것인데 여기 끝이 깁니다. 이렇게 기라는 어미로 끝나 있으면요, 명사절이죠. 혹은 이제 미음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끝나 있어도 명사절이죠. 그렇다면 요 3번 선택지에 대해서 이 기를 통해서 명사절이란 판단을 빠르게 했어야 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D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명사절이죠. 명사절은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냐면 뭐뭐을 깨달았다니까 이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이 목적격 조사랑 결합해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목적어가 이제 주성분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으로 여러분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어니까 주성분 맞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했죠. 네, 4번도 적절합니다. 이어서 5번 선택지 보죠. 이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석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게요. 삼촌은 주말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요. 지금 안겨 있어요. 안겨서 뒤에 있는 들판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는은 A에 있는 는과 마찬가지로 이 앞에가 관형어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미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아니니까 조사랑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연을 꾸미는 즉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형어는 부석 성분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해당이 되죠. 부석 성분에는 관형어와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 선택지도 적절하다.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자, 많은 학생들이요 선택지 2개를 놓고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하고 3번 선택지를 놓고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그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내가 보기의 설명 혹은 사례, 거기서 반드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답을 판단을 잘 못하니까 찍게 되는 건데요. 반드시 근거를 짚어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꼭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 봅시다.
학생,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에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궁금한 점을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이 애와 애가 끝나는 체온과 결합하는 조사 형태가 무엇인지, 자, 요 애랑 애로 끝나는 체온과 결합하는 조사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언과 관련하여 밑에 이제 가와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가를 보면 체온의 끝소리 자음인 경우에는 조사 형태가 이제 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체온의 끝소리가 이제 자음으로 끝난 사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읍, 즉 이 집이라는 체온에서 끝소리 자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이라는, 자, 요것은 바로 요 이라죠. 그쵸? 그래서 요 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집 뒤에 이라가 있어서 요것이 요렇게 연철된 거죠. 이어쓰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이 체온의 끝소리가 이제 끝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이거 제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로. 그래서 여기 라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여기에 이 라가 있습니다. 라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요 앞에 요 사지가 여기 하나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불휘가 하나의 또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휘가 보입니다. 이 단어들은 여기 이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요 반모음 이로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요 라만 결합한 건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여기 요 사지, 요거랑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 요 불휘, 요거 불휘, 요 불이구나. 자, 이렇게 단어의 원래 형태를 찾아내는 여기 읽기를 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또 다음 봅시다. 그 밖의 모음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요 짝대기만 있는 요 이, 여기에 그 라가 결합된 형태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 아레아가 보입니다. 아레아는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 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차 요 아레아로 끝났다라는 건 뒤에 있는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곡대라라는 사례도요. 요 옆에 있는 설명을 토대로 해서 곡도가 요게 이제 단어의 형태고요. 그러면 요 곡도에서 요 체온의 끝이 오로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는 단모음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라라는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살폈고요. 나를 봅시다. 금은 이제라, 이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이다에 해당하는 여기 어떤 이라 혹은 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요 이제 이렇게 요 이제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지금 뭘로 끝나냐면 끝이 이로 끝나 있어요. 끝이 이로. 그쵸? 끝이 이로 끝나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 대응하는 걸 이제 보면 요 아래에 해당되는 게 요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끝이 어떻게 끝나 있는 걸 보냐면 요게 이로 끝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학생이 이제 궁금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애와 그 다음에 이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자, 요걸로 끝난 게 지금 여기 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난 게 여기 요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례와 관련하여 요 내용 이제 살피고 있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애와 애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 형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끝나는 이제 조사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요 두 개의 사례는 지금 결국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제로격, 제로 뒤에 라만 있는, 그래서 이제 요 라만 있는 요게 이제 결합된 사례를 이제 우리가 짚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학생이 가의 기억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니은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이 애와 애가
반모음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키포인트였죠. 이 부분이.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 그렇다면 자, 여기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가의 기역에서처럼. 그러면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가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사례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요 사례가 요 줄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빈칸 기역에 들어갈 사례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반모음 2로 끝난 이중모음. 반모음 2로 끝난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철음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기억에서처럼 나의 자, 이제, 아래 이런 것들도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례 또한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중모음을 사용한 것을 이 둘 중에 이제 하나 고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위에 거예요? 아래 거죠. 위가 이중모음이죠. 지금 여기에 이 2는 단모음이잖아요. 단모음이. 사지할 때요. 2는. 단모음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 뒤에 있는 여기 이 2가 바로 요 반모음 2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 들어갈 사례는 사지가 아니라 불휘입니다. 불휘여야지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라는 것이죠. 처럼의 애가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으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남은 내용들도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요 사례, 요걸 취한 거죠? 요걸 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면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면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 그 다음에 아, 뭐 오, 우, 자 이런 것들, 네, 자 이런 것들 뒤에요. 자 이런 것들 이 뒤에 즉 이를 제외한 이런 모음들 이 뒤에 반모음 2가 요 반모음입니다. 요 반모음 2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이거 그다음에 이 외에 뭐 외 그다음에 불휘에서 본 요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모음 뒤에 요 반모음 2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 기호를 이제 좀 나타내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반모음 2가 뒤에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 2가 뒤에 결합되어 있는 이중모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하나 더 좀 더 공부를 하면 즉 이 위와 관련해서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발음이 좀 돼요. 즉 앞에 게 반모음인데 이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것이 반모음이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뭐 배경식으로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가의 기억에서 이 처럼이 어디에 걸리고 있느냐? 이처럼 여기 형태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키로 삼아서 이 두 개의 사례 중에
반모음일 수 있는 것, 요 즉 불이라의 사례를 짚어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거기 1번 선택지에 있는 집이라, 자 이것은 지금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라가 사용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체라, 곡대라 이런 것들도 이제 요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 말고 그 밖에 모음 뒤에 요 짝대기 있는 요 이, 라 요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15번 문제 정답 3번까지 함께 살폈고요. 자, 이어지는 16번에서 이제 21번은 우리 3부에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에서 공부할 주제 통합적 세트는요, 새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향을 정확하게 알고요. 다음 수능 치르는 학생들 특히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3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죠. 자, 3부에서 만납시다. 안녕.